밤이슬야담입니다. 오늘 밤은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 길을 걸어야 닿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올시다. 그 마을 이름은 솔골이라 하였습니다. 이름만 마을이지 초가집 열채 남짓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보잘것없고 허름한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허나 그 아름다움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늘 굶주렸고 늘 고달팠으며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 지붕이 새고 벽이 무너졌으며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 한 마을에서 한두 명씩은 꼭 얼어 죽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형벌 같은 곳, 그것이 솔골이었지요. 그 솔골에 옥이라는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옥이의 아버지는 몸 하나만 믿고 사는 일꾼이었지요. 말수가 적고 묵묵한 사람이었으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어린 옥이를 무릎에 앉히고 하늘의 별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답니다. 옥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품은 넓고 따뜻하였습니다. 허나 그 따뜻한 기억은 오래 가지 못하였지요. 옥이가 3살 되던 해 한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하다 얼어붙은 돌을 밟아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차가운 물 속에 빠진 아버지는 스스로 기어 나오긴 하였으나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리다 나흘 만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관 하나 변변히 마련할 돈이 없었지요. 거적 하나에 쌓여 뒷산에 묻혔고 제대로 다지지 못한 봉부는 이듬해 봄비에 씻겨 어디가 무덤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들어졌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부터 빚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쌀 몇 되를 꾸는 것으로 시작하였지요. 가을에 갚으면 되는 작은 빚이었습니다. 허나 그 가을에 흉년이 들었고 갚지 못한 빚은 이듬해로 넘어갔지요. 이자가 붙었습니다. 이듬해에도 갚지 못하였지요. 이자에 이자가 붙었습니다. 빚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머니는 갚으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도와주었으나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오래 버텨주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고을 아전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였고 그 빚은 갚지 못하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종류의 것이었지요. 옥이는 7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남의 집 허드레일을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나도록 빨래를 하였고 여름이면 떼약볕 아래 온종일 김을 매며 하루를 버텼지요. 새 옷 한 번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낡은 삼배를 기워 입다 보면 어느새 원래 천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집신이 다 다르면 맨발로 서리발을 밟고 걸었답니다.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나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지요. 말해봤자 어머니 가슴만 아플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하늘이 내린 것인지 옥이는 그 고된 삶 속에서도 유독 총명하고 담이 컸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건만 어른들의 말을 한 번 들으면 잊는 법이 없었고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쉬이 무너지지 않았지요. 10살 되던 여름, 마을에 불이 났을 때였습니다. 어른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옥이는 혼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이웃집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나왔지요. 온몸이 그을리고 눈썹이 다 탔지만
오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오기를 보며 저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얼굴도 반반한 게 저 집안에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하며 말끝을 흐리는 어른들의 눈빛 속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아이. 허나 신부는 한없이 낮고 집안에는 날로 불어나는 빚이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었지요. 오기가 15이 되던 해 어머니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가 쌓인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워낙 오랫동안 무리하게 일해온 몸이었으니까요. 허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더니 나중에는 밥을 먹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자다가도 일어나 앉아 기침을 하였지요. 어느 날 아침에는 기침을 하다 손바닥에 피가 고였습니다. 오기가 그것을 보고 달려갔으나 어머니는 얼른 손을 등 뒤로 숨기며 괜찮다 하였지요. 괜찮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으나 둘 다 모른 척 하였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고 약을 지을 돈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빚쟁이들이 본격적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조금씩 쌓여온 빚이 드디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었지요. 아전 나부랭이 하나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어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빌었지요. 오기는 그 모습을 부어 문 뒤에 숨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지요. 눈물이 났으나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가 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오기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 눈을 뜬 채로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인근 고을에 도진사라는 분이 계신다. 덕망 있고 인품이 훌륭한 양반이라 소문이 난 분이야. 그 댁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진 빚을 도진사 댁에서 갚아주기로 하였다. 대신 너는 그 집 노비로 들어가야 한다. 이 어미가 너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알고 있다. 허나 달리 방법이 없구나. 방 안이 오래도록 조용하였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지요. 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것들이 많았지요. 어머니가 밥을 덜어 자신의 그릇에 얹어 주던 것, 손이 다 부르터도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나가던 것, 빚쟁이 앞에 무릎을 꿇던 구분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오기는 그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어머님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하였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기를 꼭 끌어안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오기도 어머니의 등을 두 팔로 감쌌지요. 말라서 뼈만 남은 등이었습니다. 이 등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생각만은 끝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오기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기어이 눈물을 보였지요. 오기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었으나 최선을 다한 웃음이었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솔골을 벗어날 때까지 오기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오기가 도진사 댁에 발을 들인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담장은 사방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지요. 솔골 초가집 열채를 합쳐도 이 집 마당 하나만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기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지요. 보따리를 꽉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솔골을 떠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기는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가 뜨고는 문을 두드렸지요. 처음 한 달은 그저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뒷곁 한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지요.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릇을 닦고 장작을 패고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앉아서 숨을 고를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나 오기는 불평하지 않았지요. 비록 남의 집이었으나 밥을 먹고 지붕 아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님 련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여종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전날 일을 낱낱이 따졌지요. 물 온도가 맞지 않으면 그릇째 내던졌고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게 하였습니다. 한 번 눈 밖에 나면 밥을 굶겼고 두 번 눈 밖에 나면 매질을 시켰지요. 여종들은 마님의 발소리만 들려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허나 오기는 혼이 나도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하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지요. 어차피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오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종 덕순이 어느 날 밤 오기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지요. 오가, 요즘 마님이 너를 유심히 보시더구나. 이 집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 알지? 나리께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셔. 마님이 몸이 약하셔서 수년째 아이를 못 가지시는데 집안 어른들 성화가 보통이 아니거든.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야. 마님이 씨바지를 드리려 하신다는 소문이 이미 집안에 다 돌았어. 그리고 마님이 점 찍은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도. 덕수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오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지요. 그날 밤 오기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부엌 바닥 위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씨바지,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리를 모셔야 한다는 것,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마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 자신은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역할이 끝난다는 것,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허나 두렵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오기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다른 여종들을 모두 내보내고 둘만 남겼지요. 마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오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가, 너도 이미 눈치를 챘겠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선고였지요. 오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마당 한편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봄날이 오기에게는 생애 가장 차가운 하루로 기억될 것이었지요. 씨바지로 낙점된 이후 오기의 처우는 달라졌습니다. 묵던 부엌한 바닥 자리 대신 별채 귀퉁이의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지요. 이부자리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쌍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허드레실도 줄었지요. 겉으로만 보면 대우가 나아진 것처럼 보였으나 오기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달라진 대우 하나하나가 자신이 씨바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으니까요. 그 무렵 오기는 비로소 이 집안을 찬찬히 들여다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도진사 댁은 겉으로는 반듯하고 조용한 집이었지요. 사랑채와 안채가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고 행랑에는 여종과 남종들이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정돈된 양반 가문이었지요. 허나 오기의 눈에는 그 반듯한 겉모습 안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종들의 눈빛, 남종들의 걸음걸이, 밥상을 들고 안채로 향할 때의 분위기가 모두 마님 한 사람을 향해 긴장하고 있었지요. 마님 연씨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날이 도겸은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손님을 맞으며 바깥일을 처리하였으나 집 안의 모든 것은 마님의 손아귀에 있었지요. 마님의 말 한마디가 이 집에서는 법이었습니다. 날이 도겸은 40을 간 넘긴 양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훤칠하였으며 인근에서는 덕망 있는 선비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허나 오기가 석 달을 지켜보니 그 조용함이 덕망이 아니라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마님이 여종을 나무라도 모른 척 사랑채로 들어갔고 집 안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끼어들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한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나리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나리는 잠시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오기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오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민망함인지 그저 낯선 여종을 확인하는 무심함인지 나리는 곧 시선을 거두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허나 그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이 정해진 것은 오기가 16이 되던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도진사 댁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덕순이 조용히 다가와 귀에 대고 말하였지요. 오늘 밤이야 몸단장하고 사랑채로 가야 해.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올 날이라는 것을. 허나 막상 그날이 되고 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덕수는 오기를 데리고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빗겨 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향하는 길이 그토록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지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였으나 오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지요. 사랑채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기는 잠시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지요. 방 안에 나리가 있었습니다. 나리는 책상에 등을 기대고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오기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나리의 눈빛 속에는 오기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압감도 욕망도 아닌 무거운 불편함이었지요. 나리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이 오래도록 조용하였지요. 나리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나리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오기였습니다. 나리, 소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나리가 조금 놀란 듯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소녀는 이 집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허나 소녀가 두려운 것은 이 밤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소녀가 어떻게 되는지가 두렵습니다. 아이가 소녀를 어머님이라 부를 수 있는지가 두렵습니다. 나리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리는 한참 동안 오기를 바라보았지요. 16 여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떨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고개를 드는 눈길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나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겠다. 허나 내가 이 집에서 함부로 버려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완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거짓도 아니었지요. 오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로 달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지요.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 봄밤은 그렇게 깊어갔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도 오기의 일상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지요. 다만 마님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못마땅한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날카롭게 벼린 칼날 같은 눈빛이었지요. 오기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마님의 눈은 항상 오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종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오기 곁에 얼씬거리기를 꺼렸지요. 마님의 눈 밖에 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지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오기는 밥을 짓다가 갑자기 울렁거림을 느꼈지요. 처음에는 찬바람을 맞아 배탈이 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지요. 덕순이 조용히 오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밤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지 않냐? 아이가 들어선 것 같구나. 덕순의 말은 조용하였으나 그 말이 오기의 가슴에 떨어지는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아이,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 그 아이는 낳는 순간 마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 오기는 손을 천천히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아직은 임신 소식이 마님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의원을 불러 직접 확인하였지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요. 그토록 원하던 후사의 씨앗이 드디어 잉태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님의 낯빛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날부터 마님의 오기를 향한 견제가 시작되었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견제였습니다. 밥상에서 고기 반찬이 사라졌지요. 오기의 방 이부자리가 얇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종들이 슬금슬금 오기를 외면하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이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덕순이 밤에 몰래 고기 한 점을 싸들고 왔지요. 몰래 먹어야 해. 아이한테 좋은 건 먹어야 한다. 오가, 마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형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집 서열이 달라지거든. 마님 입장에서는 내 뱃속 아이가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야. 오기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님이 원한 것은 아이였지, 아이를 낳은 여종이 아니었지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오기의 존재는 마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님도 알고 오기도 알고 있었지요. 오기는 배 위에 다시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오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어떻게든 버텨내겠다. 너를 지키겠다. 임신한 지 10달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마님의 은밀한 견제가 노골적인 공격으로 바뀐 것은 어느 날 갑자기였지요. 안채에서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종들이 우르르 안채 쪽으로 모여들었고 오기도 걸음을 옮겼지요. 안채방 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마님의 폐무람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금비녀 하나가 사라져 있었지요.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라고 마님이 늘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여종들을 하나씩 노려보다가 시선을 오기에게 고정시켰지요. 오가, 어젯밤 내가 안채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다. 오기는 당황하였습니다. 어젯밤 안채 근처에 간 것은 사실이었지요. 마님 심부름으로 저녁 약기를 가져다 놓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폐무람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지요. 마님, 소녀는 약기를 가져다 놓고 바로 나왔습니다. 폐무람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지금 마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내 방을 뒤져봐라. 여종들이 오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지요. 금비녀였습니다.
오기의 이부자리 밑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오기는 눈앞이 아찔하였지요. 저것이 어떻게 자신의 방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 것 같았지요.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니 겁이 없어졌느냐? 임신한 몸이 아니었으면 당장 관아에 넘겼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봐주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오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꼭 눌러 삼켰지요. 지금 여기서 맞서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판을 짜고 여종들이 증인인 상황에서 노비 신분의 임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기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덕순이 오기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지요. 평소와 달리 덕순의 얼굴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오기는 덕순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오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솔골에서 소식이 왔어. 어머님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다는구나.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귀가 먹먹하였습니다. 지난달이라고 하였지요. 이미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오기는 그것도 모르고 밥을 먹고 물을 깃고 마님의 모함을 당하고 있었지요. 달려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손 한 번 잡아들이지 못하였지요.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장례도 치러드리지 못하였지요. 솔골을 떠나던 날 억지로 지어 보였던 그 웃음이 어머니가 본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전해준 것은 솔골 이웃집 안악이 보낸 전갈이었지요. 어머니는 혼자 방 안에서 돌아가셨고 이틀이 지나서야 이웃들이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솔골에서 오래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힘을 모아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하였지요. 변변한 관도 없이 치러진 장례였으나 혼자 땅에 묻히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오기는 그 전갈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얹었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마님에게 누명을 쓴 억울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모두 한꺼번에 터져 나왔으나 오기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소리내어 울 자격조차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덕순이 말없이 오기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허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오기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소녀 여기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을 정리하였지요.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뱃속 아이를 지키려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억울함을 풀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기는 그날 아침에 이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금비녀가 자신의 이부자리 밑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그 이부자리는 바로 전날 저녁 덕순이 갈아준 것이었습니다. 덕순이 새 이부자리를 깔아줄 때 오기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렇다면 비녀는
그 이후에 누군가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오기는 방 안에 없었지요. 저녁 내내 부엌에서 약기를 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기는 덕순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어제 제 이부자리 갈아 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 이부자리 밑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없었다. 내가 직접 들어서 깔았으니까 분명히 없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도 내가 알지. 저녁 내내 부엌에 있었으니까. 덕수는 오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가, 지금 날 있게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냐? 예, 형님. 내가 함께 가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랑채로 향하였습니다. 나리는 마침 혼자 글을 읽고 있었지요. 오기가 들어서자 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가 무슨 일이냐? 오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지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순서대로 말하였지요. 이부자리를 갈아준 것이 어제 저녁이었다는 것, 그 밑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 이후 자신은 저녁 내내 부엌에 있었다는 것, 덕순이 그 모든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덕순이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리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겠으나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니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리는 한참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알겠다. 내가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님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한계였지요. 그러나 오기는 지금 당장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나리의 눈 안에서 죄책감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주 작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요. 그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훗날 모든 것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오기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은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난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진통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지요. 처음에는 뱃속이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오기는 내색하지 않고 저녁을 마저 마쳤지요.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서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덕순이 오기의 방에 들어섰을 때 오기는 이미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아이고, 왜 말을 안 했어? 덕순이 허둥지둥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방 안에 불을 밝히고 뜨거운 물을 준비하였지요. 마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님은 직접 방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저 행랑 쪽에서 여종 하나를 시켜 상황을 보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인지 그 속내를 알 수 없었지요. 밤새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오기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요. 덕순의 손을 꽉 잡고 버텼습니다. 덕순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으나 덕수는 뿌리치지 않았지요. 그저 오기의 귀에 대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버텨. 오가 거의 다 왔어. 새벽 닭이 울 무렵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들어 올리며 외쳤지요. 아들입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덕순이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오기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채 누워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파가 피덩이를 닦아내고 강보에 싸서 오기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오기는 두 팔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았지요. 너무나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눈을 꼭 감은 채 오기의 품 안에서 꼼지락거렸지요. 조그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오기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뭉툭한 코, 꽉 담은 작은 입술, 쭈글쭈글한 볼.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막을 수도 없이 어머니가 떠올랐지요. 이 아이를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기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슬픔보다 이 아이가 먼저였지요. 소식은 금세 사랑채로 전해졌습니다. 나리가 방문 앞에 나타나 산파에게 아이를 건네받았지요. 나리는 강보에 쌓인 아이를 두 팔에 안고 한참 동안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나리의 눈가에 무언가 그렁그렁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리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지요. 한참 후 나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수고했다, 오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기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요. 이 집에 온 이후로 누군가에게 수고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오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나리가 아이를 안고 돌아선 순간 복도 끝에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마님은 나리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오기에게로 옮겼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지요. 마님의 낯빛 속에는 안도도 기쁨도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오기는 그 낯빛 하나로 깨달았지요. 품 안에 아이는 이미 없었으나 오기는 두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처럼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기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아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렸고 젖을 물리고 나면 또 잠이 들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울었습니다. 그 짧은 반복 속에서도 오기는 지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아이가 울 때마다 품에 안고 싶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것이 세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웠지요.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지어진 이름은 없었으나 오기는 마음속으로 아이를 돌이라고 불렀지요.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 아침 마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여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님은 방 안을 훑보다가 오기 품에 안긴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지요. 그리고 여종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내놓아라. 마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 어떤 격렬함보다 무서운 것이 담겨 있었지요. 오기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님, 아직 젖을 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언제 내 의견을 물었느냐? 이 아이는 도진사 댁 핏줄이다. 내 자식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약조가 된 것 아니더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씨바지로 들어올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를 낳으면 마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눈을 마주친 뒤에도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착각이었지요. 여종이 오기의 품에서 아이를 떼어냈습니다. 오기는 놓지 않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두 여종이 양쪽에서 오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지요.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오기는 아이에게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아이를 안고 마님 뒤를 따라 방을 나섰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울음 소리가 멀어졌지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들리지 않았지요. 오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까지 아이가 있던 자리를 두 손으로 짚었지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오기는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덕순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오기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오기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이 집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누명을 쓰던 날에도 어머니 부고를 들었을 때도 소리를 죽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온몸을 흔들며 터져 나왔습니다. 덕수는 말없이 오기의 등을 쓸어내렸지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오기는 스스로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매로 얼굴을 닦고 천천히 숨을 골랐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나 입술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형님, 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 곁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덕수는 오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 얼굴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찬 것이 느껴졌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당 건너편 안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오기는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아이를 빼앗긴 뒤부터 오기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몸은 같은 집 안에 있었으나 아이 곁에는 다가갈 수 없었지요. 안채는 마님의 영역이었고 마님은 여종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오기가 안채 근처에 얼씬거리면 즉시 자신에게 알리라고. 처음 며칠은 오기도 참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온몸이 그쪽으로 끌리는 것을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밤에는 젖이 돌아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고통이 몸의 고통인지 마음의 고통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오기는 참지 못하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지요. 달래지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오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안채 처마 밑까지 다가갔을 때 안에서 아이가 울다 지쳐 자자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오기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요. 그저 처마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쥔 채로 그것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오기를 마당 한가운데 세워두고 여종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 여종이 어젯밤 안채를 엿보다 들켰다. 아이를 빼앗길까봐 도둑질이라도 할 셈이었겠지. 씨바지는 아이를 낳으면 그 역할이 끝나는 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집에 눌러앉아 안채를 기웃거리니 이것이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서방님, 이 여종을 이제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님이 일부러 불러 세운 것이었지요. 나리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기는 나리를 바라보았지요. 나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리가 시선을 피하였지요. 마님이 다시 재촉하였습니다. 서방님 아직 몸조리가 덜 된 것 같으니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마님의 낯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완전한 거절도 완전한 동의도 아닌 애매한 대답이었지요. 마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기는 알고 있었지요. 마님은 한 번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꾸는 것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마님의 음모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해야 할 시기에 밥이 줄었고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것도 식은 밥에 물 묻은 김치 한 가닥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지요.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몸으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날라야 하였고 한겨울 냉수로 빨래를 해야 하였습니다. 손이 얼어터져 피가 나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마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여종들은 마님 눈치를 보느라 오기를 돕기는커녕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나가게 만들면 되는 것. 몸이 망가지고 기운이 꺾이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지요. 실제로 오기의 몸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웠고 물동이를 이면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오기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덕순이 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오가 이러다 몸 망가진다. 괜찮아요. 형님, 아이 울음소리 들려요. 안채에서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는 한 저 나가지 않을 거예요. 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눈빛 속에 있는 것이 고집인지 사랑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이 무엇이든 함부로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마님은 아직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지요. 나리가 오기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사랑채 창문 너머로 마당이 내다보였지요. 나리는 그를 읽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기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걸어오고 있었지요. 출산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렸지요. 물동이가 기울어질 때마다 온몸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창문 너머에서도 느껴졌지요. 나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목소리가 안채 쪽에서 들려왔지요. 뭐 하는 것이냐?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날라. 오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조금 더 빨리 옮겼지요. 물동이가 다시 기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물이 절반쯤 쏟아졌지요. 인연, 물을 다 쏟아. 다시 길어와. 오기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이어가는 물동이를 이고 다시 우물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 뒷모습을 나리는 창문 앞에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리가 사랑채를 나선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행랑채 쪽을 지나다 보니 오기가 처마의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손등이 갈라지고 피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습니다. 오기는 나리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얼른 손을 소매 안으로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나리는 멈춰 섰습니다. 손이 왜 그러냐? 괜찮습니다, 나리. 보여봐라. 오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리는 그 손을 내려다 보았지요. 갈라진 손등, 터진 손가락 마디,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새로 생긴 상처. 출산한 지 2달 된 여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리는 말이 없었지요. 오래도록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은 어떠냐? 버틸만 합니다. 버틸만 하다는 말이 나리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괜찮다가 아니라 버틸만 하다는 말이 그것이 얼마나 솔직한 대답인지 동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대답인지 나리는 알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나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달을 돌이켜 보았지요. 마님이 오기에게 하는 일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줄이는 것도, 일을 2배로 늘리는 것도, 수시로 모함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나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눈을 돌렸습니다. 집 안의 일은 마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을 자신이 끼어들면 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핑계 삼아 외면하였지요. 그것이 편하였습니다. 사랑채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오늘 본 그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저 여종이 이 집에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아이를 낳으라고 드린 것이 누구냐고. 그 아이는 지금 안채에서 마님 품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이를 낳은 여종은 손이 터지도록 물동이를 이고 있다고. 그것이 옳으냐고.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지요.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니까요. 며칠 후 나리는 덕순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님이 없는 시간을 택하였지요. 오기가 요즘 어떠냐? 솔직히 말해라. 덕수는 잠시 나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기는 몸이 버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한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몸이 먼저 쓰러지며 마음도 소용없습니다. 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물러났지요. 그날 이후 나리는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요. 그저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남종에게 넌지시 한마디를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마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오기는 알았지요. 덕순도 알았습니다. 나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마님은 여전히 견제하였고 음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리의 마음 속에 한 번 불씨가 지펴진 이상 그것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지요. 바람을 맞으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타오르는 종류의 불씨였습니다. 오기는 그것을 느꼈지요. 그리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나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집 안에서 그동안 덮여 있던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님이 친정에 다녀온다며 하루 집을 비운 날이었지요. 나리는 그날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남종 막쇠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막쇠는 이 집에서 30년을 일한 늙은 종이었지요. 마님이 무서워 입을 꾹 다물고 살아왔으나 나리가 직접 단둘이 불러앉히고 묻자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비녀 사건이 먼저 나왔지요. 막쇠는 그날 복녀가 마님의 지시로 오기 방에 비녀를 숨기러 가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삭혀왔다고 하였지요. 나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쇠의 입에서는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이 오기에 밥을 주리라고 직접 지시하였다는 것. 출산 후 몸조리도 채 끝나지 않은 오기에게 무거운 일을 몰아준 것도 마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여기까지는 나리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막쇠의 다음 말은 나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리, 사실 마님께서 오기 음식에 몰래 무언가를 넣으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약초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소인이 차마 그리하지 못하고 그냥 음식을 드렸습니다만 복녀가 한번 실행한 것으로 압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님을 두려워하며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이 집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오기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순이 다른 여종에게서 흘러들은 이야기였지요. 마님이 친정 오라버니와 몰래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관아에 넘기거나 먼 고을 관비로 팔아버리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었지요.
아이 곁에서 영영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가,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으로는 안 돼. 마님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나리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형님. 나리께서 먼저 움직이고 계신 것 같다. 오가 막쇠가 오늘 나리께 불려갔다 왔거든. 오래 있다 나왔어.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리와 오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지요. 아직 서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으나 걸어가는 방향이 같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덕순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숨이 가빠 있었지요. 오가 큰일 났다. 마님 친정 오라버니가 오늘 이 집에 왔어. 날이 모르게 마님이 몰래 불러들인 거야. 마님의 오라버니는 이 고을 수령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아에 줄을 대고 이권을 챙겨온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날이 모르게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님이 오라버니한테 오기가 이 집 나리를 홀려서 가산을 축낸다는 죄목으로 관아에 고발장을 올리기로 했대. 거기에 도둑질까지 얹어서 금비녀 사건을 다시 꺼낼 작정인 거야. 오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관아에 넘겨지면 끝이었지요. 노비 신분으로 양반가에서 고발을 당하면 변명 한마디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의 주인을 홀렸다는 죄목이 더해지면 관비로 팔리거나 최악의 경우 형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요. 마님은 오기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래요, 형님? 사흘일에 오라버니가 수령한테 이야기를 넣고 포조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사흘. 사흘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이 집도, 자신의 목숨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기가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탁한 남자였지요. 그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오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오기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왔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지면 관아의 고발장은 올리지 않겠다. 내 목숨은 건져주는 것이니 고마운 줄 알아라. 오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물러서면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이와는 영영 이별이었습니다. 아이는 마님의 손에서 자라날 것이고 오기는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었지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나가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지요. 그러면 후회하지 마라. 그가 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가득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허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하였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오기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나리를 만나야 하였습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오기가 사랑채 문을 두드린 것은 그날 밤 사경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 시각에 여종이 사랑채를 찾아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오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나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지 옷을 갖춰 입은 채였습니다. 오가 이 시각에 무슨 일이냐? 오기는 무릎을 꿇고 숨김없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마님의 오라버니가 이 집에 몰래 들어온 것, 사흘 안에 관아의 고발장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조용히 사라지라고 협박한 것까지. 말하는 동안 손은 떨렸으나 말은 차분하였지요. 나리는 오기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하였지요. 나리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지요. 나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세에게서 들은 것이 있다. 금비녀 사건, 음식에 약초를 넣은 것, 그리고 네가 쫓겨나도록 꾸민 일들 이미 알고 있었다. 오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오가. 알면서도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다. 나리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지요. 오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지요. 오기는 눈물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지금 중요한 것은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더 이상 망설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리는 막쇠를 불렀지요. 막세야, 내가 직접 본 것을 낱낱이 말해라. 내가 받아 적겠다. 다 적고 나면 내 지장을 찍어라. 막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이 두렵다는 것을 나리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막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가 직접 붓을 들어 받아 적었지요. 마님이 금비녀를 복녀에게 주어 오기 방에 숨기도록 지시한 것, 출산 후 오기의 음식에 몸을 상하게 하는 약초를 넣도록 한 것, 오기에게 무거운 일을 몰아붙여 스스로 쓰러지게 만들려 한 것. 막쇠가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나리는 복녀도 불렀지요. 복녀는 나리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나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두려운 것 안다. 그러나 복녀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없는 죄로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것이 너는 괜찮으냐? 복녀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지시로 금비녀를 숨긴 것, 음식에 약초를 탄 것, 나리가 받아 적었고 복녀가 지장을 찍었지요. 복녀의 손이 온통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모였지요. 나리는 그날 오후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마님의 오라버니가 수령에게 줄을 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하였지요. 도진사라는 이름은 이 고을에서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령은 나리를 직접 맞아들였지요.
나리는 수령 앞에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련씨가 씨바지 여종에게 없는 죄를 씌워 모함한 것, 음식에 몸을 상하게 하는 약초를 넣어 해를 끼친 것, 그리고 친정 오라버니를 끌어들여 무고한 여종을 관비로 팔아넘기려 한 것, 막쇠와 복녀의 지장이 찍힌 증언 문서와 함께 수령은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무거워졌지요. 마님의 오라버니와 가깝다는 것을 나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진사가 직접 증거를 들고 나타난 이상 덮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지요. 더구나 증인이 둘이었습니다. 수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조사하겠습니다. 나리가 관아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오기는 행랑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리는 오기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짧게 말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오가. 오기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지요. 관아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나리가 고발장을 올린 지 이틀째 되던 날 오전, 관아에서 포졸셋이 도진사 댁으로 들이닥쳤지요. 마님의 오라버니를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리가 직접 증거를 들고 나타난 이상 수령도 덮어버릴 수가 없었지요. 증인이 둘이었고 그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치하였습니다. 더구나 무고한 여종을 관비로 팔아넘기려 한 모의는 엄연한 죄목이었지요. 마님의 오라버니는 그날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큰 소리를 쳤지요. 매제 이것이 무슨 짓이요? 내 가만히 있지 않겠소. 나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졸들이 마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그 모습을 행랑채 쪽에서 오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순이 오기 곁에 서서 낮게 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시작이구나. 마님의 오라버니가 끌려간 그날 저녁 나리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나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라버니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서방님이 하신 일입니까? 나리는 마님 앞에 앉았지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렇죠. 마님의 낯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씨바지 여종 하나 때문에 신남을 관아에 넘기셨습니까? 서방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제정신이요? 나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안에 단단한 것이 있었지요. 마님은 그것을 느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리는 그 틈에 말을 이었지요. 금비녀를 복녀시켜 오기 방에 숨긴 것, 음식에 약초를 넣어 몸을 상하게 하려 한 것, 친남을 끌어들여 무고한 여종을 관비로 팔아넘기려 한 것 모두 막세와 복녀의 증언으로 확인하였소. 부인이 한 일이 맞소. 마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인정이라 받아들이겠소. 부인, 나는 오늘부로 부인을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마님의 낯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남편에게 내쳐지는 것, 양반 여인에게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나 다름없었지요.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서방님, 그 천한 것 하나 때문에 수십 년 조강지처를 내치시겠다는 겁니까? 수십 년 함께 살았기에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요. 관아에 넘기지 않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요. 마님은 한참 동안 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나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마님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지요. 마님이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짐을 꾸렸습니다. 여종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누구 하나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마님은 짐을 든 채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문을 나서기 직전 마님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요. 마당 한편에 오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이 문을 나섰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덕순이 오기 곁으로 다가왔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닫힌 문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묵직한 안도감이었지요. 여종들은 각자 제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안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오기는 그 소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기의 발은 그쪽을 향해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마님이 나갔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비 신분이었고 안채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오기는 그저 안채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리가 사랑채에서 걸어 나왔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멈추더니 오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오가 따라오너라. 오기는 잠시 멈칫하다가 나리의 뒤를 따라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이었지요. 마님이 있는 동안에는 감히 발을 들일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 아이가 있었지요. 포대기에 쌓여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사람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지요. 오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방긋 웃었지요. 태어나서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요. 아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뺨을 아이의 뺨에 대었지요. 보드라웠습니다. 따뜻하였지요. 이 온기를 되찾기 위해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쓰러지지 않은 것이었지요. 오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이 아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하늘 어딘가에서 이 순간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한참을 울고 난 뒤 오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가 옆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나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겠다. 내가 지어라. 소녀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다. 오기는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불러온 이름이 있었지요. 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단단한 돌처럼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리는 잠시 그 이름을 되새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돌이라 하자. 다음 날 아침 나리는 오기를 다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나리는 말없이 문서 하나를 꺼내 오기 앞에 펼쳤지요. 오기는 그를 몰랐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였지요. 나리는 촛불을 당겨 문서의 귀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비 문서는 소리도 없이 천천히 다 들어갔지요.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다.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니 이 집을 떠나도 된다. 그것이 내 뜻이라면 오기는 고개를 들어 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소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돌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오기는 말을 잊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나리는 알았습니다. 오기가 말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나도 내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가 나리는 오기를 측실로 들였습니다. 조선의 법도 안에서 나리가 오기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여종도 아니고 내쫓길 신세도 아닌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덕순이 그 소식을 듣고 오기를 찾아왔지요. 오가 잘됐다 정말 잘됐어. 덕순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오기는 덕순의 손을 꼭 잡았지요.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없었으면 소녀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덕수는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마당에는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기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도 봄이었지요. 두렵고 막막하였던 그 봄과 지금 이 봄은 같은 계절이었으나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기는 품 안에 도리를 꼭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지요. 어머님, 소녀 잘 버텼습니다. 이제 괜찮답니다. 오기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어머니의 빚 때문에 양반집에 팔려온 여종, 씨바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온갖 모함과 서름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마음을 잃지 않았던 여자, 소리내어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온 여자, 그 여자가 결국 해냈습니다. 오기가 특별하였던 것은 힘이 세거나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었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으며 편을 들어줄 사람도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오기에게는 흔들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는 몸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지요. 버티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오기가 그것을 보여주었지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밤이슬야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정중히 올립니다.